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재무회계 4주차 원격 강의 제1강 중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녹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 장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 중에서 교재 42페이지, 아까 이야기 언급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교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 회계원칙과 회계기준을 보면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차이점은 어떤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회계원칙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올바르게 나타내도록 하는 회계처리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것을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것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잘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회계 전문가 또는 회계 담당자, 권위 기관들, 감독기관, 규제기관,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회계기준은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일련의 회계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해보니까 아주 적합하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라고 한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회계기준은 일반 목적의 외부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규율하는 GAAP를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중거지침을 회계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교재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43페이지에 진정한 당기 순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란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당기 순이익은 과연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박스기사에서 숫자를 다루는 회계에서 왜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 안 할까? 이런 것은 우리가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기순이익, 진정한 단기순이익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한계를 우리 회계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선 회계 원칙의 지향점, 목적을 조금 새롭게 모색을 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모범 답안과도 같은 진정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구하고자 했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추가된 회계의 기능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세계와 정부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급속하게 성장 발전 변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거래 내용들, 회계 정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정한 단기 순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재무보고 목적에서 그 방향을 찾고 재무보고 목적에서 그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개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되고 있고요. 회계원칙의 지향점을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다가 지향점으로 삼아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보의 목적이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점으로 등대로 삼아서 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고 진정성, 정확성 대신에 신뢰성, 검증 가능성, 객관성, 중립성, 표현 충실성 등 여러 상대적 의미를 갖는 속성으로 이제 회계 정보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정확한 재무 상태나 100% 정확한 그 기업의 비용과 수익, 거기에 따른 단기 순이익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 회계 기준에 대한 의미도 달리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달리 해석되어야 합니다. 개념책으로부터 회계 기준을 도출한다. 재무보고의 목적과 연계시켜서 재무보고의 개념적 체계에 기초하여
유도할 수 있다. 유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따라야만 하는 회계 처리 지침, 그리고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흐륵스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에 실제로 담겨질 내용물,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요소에 대한 정의와 인식과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회계 기준이 재구축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문제. 우선 교재 45페이지입니다. 자, 이러한 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재무제표의 요소와 인식 및 측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요소에는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그 전에 우리 교재 45페이지를 살펴보면 회계 기준의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요소와 정의,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흐름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에 실제로 담겨질 내용물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걸 담아야 우리 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 두 번째, 인식. 언제 그 재무제표의 요소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 결정을 하기 위한 지침. 다음 측정의 문제. 재무제표의 요소,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얼마, how much, 얼마로 측정해서 나타나야 할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 예를 들면 유형 자산을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항목이 자산에 해당되는지, 또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의 요소로서 그 정의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언제를 그 시작 시점으로 기록하고 또 감가상각을 시작할지 인식의 문제,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낼지 하는 측정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한 세트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 내용들이 유형 자산 기준서 KIFRS 제10165에 담겨져 있다 하는 얘기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는가. 자산보다는 넓은 개념인 경제적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는 요소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 다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청구권으로서 채권자의 몫인 부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금융기관 같은 이런 채권자들은 그 기업의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되지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청구권으로서 채권자의 몫인 부채로 인식을 하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기업이 투자한 주주들의 몫이 바로 자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의 개념, 정의를 다시 재해석해보자 하는 것. 그리고 경영성과나 단기 순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래나 사건, 팩트죠.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과 재무지표 요소 어떻게 다른가? 자, 재무상지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소분류 과목의 표시,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계정 과목 얘기하는 거죠. 예, 계정 과목. 예를 들면 현금이나 매출액 등과 같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의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45페이지. 그렇다면 회계상에서 인식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 우리 교재를 보면 인식의 의미는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다시 말하면 경영성과는 뭐죠? 예,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 그 사실을 갖다가 포착한다. 그 포착해서 재무지표 요소의 증감으로 증가와 감소, 증감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에서 인식의 의미는 경영활동의 결과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 그리고 경영성과의 변동이 초래된 경우 그 사실을 포착해서 인식해서 재무제표의 증감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의 요소의 증감으로 나타낸다는 것. 거래의 8요소 아주 중요하지, 그죠? 재무제표의 핵심 요소가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증감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매매에서 영업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매출은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서서히 발생합니다. 제품 생산해야 되고 창고에서 꺼내서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하지만 이 중에서 한 시점을 택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 상품 매매업을 하는 상기업에서 어느 시점에서 기업의 수익인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의 상품이 우리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점, 그것을 수익의 발생으로 인식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를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매일을 받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현금 기준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될까요? 현금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게 된다면 올해 분명히 자동차라는 상품은 고객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판매는 되었지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상품, 자동차의 판매라는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은 올 회계연도에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 자, 우리 기업 회계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예, 발생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 그리고 또 기업 활동이 2개 이상의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어느 기간에 수익으로 포착할 것인가? 그거는 기업에서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를 갖다가 만드는 조선업이다. 그럼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예,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배라는 것은 보통 배를 만든다, 또 짓는다, 이런 표 많이 쓰죠. 빌딩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럼 배는 한두 달 만에 10만 톤, 20만 톤짜리 배를 갖다가 1년, 2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정도 걸쳐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전달했다. 주문자에게. 이때 그러면 우리는 수익의 발생을 언제, 어느 회계기간에 인식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 그 결과로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은 또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 약간 복잡해지죠. 그럼 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로 우리는 정확한 그죠? 어떤 회계의 개념, 정의, 원리에 의해서 다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회계에서는 수익 획득의 과정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완료되었고 자동차 판매되었고 동시에 수익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시점으로 인식한다. 돈은 못 받았지만 올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매출로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재 2-1에 보면 인식에 대한 의미를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우선 교재 46페이지 예제 2-1 인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 자, 첫 번째 계약 체결은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11월 10일 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콜린 주식회사는 본사의 사업의 용도로 신축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 용도로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건물 소유주에게 계약금 1억을 지급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들 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계약금 수준은요. 보통 전체 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10%. 물론 계약의 특성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이 1억 원이라 그러면 그 본사 사업 용도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빌딩의 가치는 10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회계 정보를 인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 1억을 지급 안 했으면 서류상 계약만 체결했으면 이것은 회계 정보 아니죠. 하지만 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 정보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우리 크린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은 블루 주식회사에 매각을 하고 12월 31일에 매각 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비워줬습니다.
자, 이것은 회계정보일까 아닐까? 내가 하기로 하고 아직 아무런 계약금도 안 받고 잔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죠. 이런 부분은 회계정보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신축 빌딩이 입주 12월 31일 날 입주하기로 했고 크린 주식회사는 신축 빌딩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건물에 매각 대금을 블루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하는 신축 빌딩에 아직 잔금을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축 건물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돈도 안 받고 계약금 10%만 받고 1억만 받고 건물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양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 주식회사에 그러면 너가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너가 돈 받는 시점까지 또 내한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시점까지 은행이 보증을 할 수 있는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받아오너라 하고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은행으로부터 잔금 안 치르고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만 가지고 건물에 입주를 했다. 뭐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이라 그러면 계약금 1억 외에 구원어치 지급 보증서를 받아서 건물 소유주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입주를 했다. 이거는 회계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감의 변화가 없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받을 때는 사회 통상적으로 9억이면 9억에 대한 1%, 9억 9천만 원, 9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급 보증 수수료라고. 물론 이것도 사항에 따라 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블루주에 매각한 기존 건물의 내부 수리. 이제 그 블루 주식회사에서도 우리가 쓰던 건물이니까 자기의 회사 용도에 맞도록 뭐 리모델링 했다. 내부 수리가 했는데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루 주식회사로부터 블루 주식회사가 그날 입주를 하고 2월 28일 입주를 하고 우리가 비로소 내가 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4번 문제. 우리 크린 주식회사도 신축 빌딩 소유주에게 2월 28일 날 바로 잔금 9억을 지불했다. 이때도 회계 정보 맞죠? 그죠? 9억을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2월 28일 날 신축 빌딩의 양도자, 건물 소유자를 양도자입니다. 우리는 양수자고요. 양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결과 법적 소유권은 3월 31일자로 주식회사 크린의 소유로 확실히 법적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우리 소유로 이전되기 때문에 실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이 된 그죠? 계약금 1억 원이 지불된 12월 31일 11월 1일이다 그죠? 그때 회계정보를 인식하고 또 나머지 잔금을 준 그 다음 해 2월 28일 또 거래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12월 28일 날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업의 크린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그 당해연도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건물은 자산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건물 15, 대변에는 뭐죠? 우리가 미리 준 계약금은 우리가 미리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줄 때는 우리가 자산의 증가로서 계약금 1억 원 해서 차변이 계속했지만 이제 그 계약금하고 상계를 해야 되니까 대변에 우리가 주었던 계약금의 자산이 소멸되었으니까 대변에 계약금 1억 원. 이 계정한 부분 내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 잔금을 아직 못 줬잖아요. 9억 원.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돈을 받아서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못 줬지만 이거는 뭐로 처리합니까? 보통 기업에 따라 회계 계정 과목 선택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타 지급 채무라고 표현해서 부채의 증가로서 기타 지급 채무란 것은 빚이죠. 빚이 발생되었으니까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에 구해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건물 10억, 대변에 자산의 감소 계약금 1억 원, 그리고 기타 지급 채무 발생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9억에서 차변에 10억, 대변에 15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음에서는 과연 크린주는 재무상계표에 이 건물을 자산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해야 될까? 그리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참고로 감가상각비 거의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해마다 정해진 내용 요소에 따라서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럼 건물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고 건물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은요, 그 내용연수, 그 콘크리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수명을 한 50년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기업이 선택한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따라서 정액법이나 정률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50년에 나눠서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활용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 자, 풀이가 있습니다. 풀이는 다음 페이지에 우리 PPT 파일은 그 다음 페이지죠. 여기 내가 정답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방금 회계 정보인가 아닌가, 언제 인식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분계 과정을 통해서 100% 하지는 않았지만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풀이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린 주식회사는 자 4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린 주식회사는 사실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인 입주일 그 회계일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처리한 건물을 나타내야 되고 자산의 증가로서 감가상각비란 비용 발생도 차변이죠.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이 시점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법적 소유권이 서류상 이전되는 3월 31일에 건물의 취득을 인식하게 된다면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상에는 건물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31일 이후인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9개월분 밖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팩트에 부합되는 그런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표를 표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회계처리 방식으로 거래 판례서에 의해서 자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회계에서 측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회계에서 측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47페이지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금액으로 표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에 대해서 재무제표 요소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 지침을 담아놓은 회계 기준서마다 측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측정 결과에 따른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측정 속성에 따른 화폐 금액의 평가를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제 2-2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회계는 객관성 있는 화폐라는 그죠 수치를 활용해서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 회계에서는요, 과연 화폐 단위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회계적 정보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한 5년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50억을 투자해서 땅을 한 1000평 사놨는데 갑자기 요즘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50억짜리 토지가 갑자기 한 30이 올랐다. 80억으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5% 10% 올랐다 그러면은 뭐 꼭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50억짜리가 80억으로 30억이나 60% 급상승했잖아요. 이럴 때는 보다 유용한 재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산이 토지의 평가 이익으로서 올 회계연도에 표시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다양한 측정 속성에 따라서 비록 현금이 왔다 갔다 거래는 없었지만 그죠? 그런 평가 금액으로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담아놓은 것이 회계 기준이다 하는 거. 다음 다양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재무 상태에 표시될 유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금액과 감가상각비가 달라진다. 만약에 건물 50억짜리가 80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차액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해오던 감가상각비보다 30억이라는 60%만큼 증가되겠죠. 감가상각비도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 그리고 어떤 측정 속성의 화폐금으로 측정해야 할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틀이 바로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의 역할이다라고 우리 교재 조금 뒤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2-2 측정 속성에 대한 이해. 자, 측정 속성에 대한 이해 교재 47페이지 예제 2-2 오션주의 단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3년 전에 지정한 셰일가스 채굴 장비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채굴 장비에 대한 강화상각 누계, 강화상각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강화상각비로 비용으로 처리한 누계, 강화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 금액은 2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근에 셰일가스 업이 호황으로 이 장비의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다. 자, 첫 번째, 과연 올해 말 재무상태표상에 2억 원이라는 장부 금액으로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2억으로 장부 금액 2억을 그대로 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할까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다음에 그 장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장비를 갖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 채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정 가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4억 원이다.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팔려고 하면 중개 수수료, 운반비 이런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다. 또 우리가 이 채굴 장비를 내용연수, 이 채굴 장비의 수명, 이 내용연수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세일가스 채굴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5천만 원, 10년 곱하기 5천만 원이면 얼마죠? 한 5억 원 정도를 앞으로 우리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장비를 과연 우리가 올 회계연도 연말에 12월 31일 현재에 얼마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측정 속성에 대한 대안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봅시다. 유형 자산에 대해 우리 교재 47페이지 풀이 있죠. 유형 자산에 대해 원가 모형을 채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원가 모형에 따른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충분한 유용성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 모형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거래하면 실제가 거래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4억 원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약간의 수순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부대비용을 빼고 3억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고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치가 우리 기업에 5억 원이라는 미래가치 이익을 창출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상무상은 2억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공정가치, 시장가치를 평가 모형으로 삼아서 재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자, 지도공과 또는 역사적 공과 실제 우리가 지적에 따른 사실, 팩트, 히스토리에 기인한 화폐 금액을 측정한 결과는 현재 우리 상무상으로 2억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현행 대체원가 새로 구입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장비를 새로 하려면 지불해야 되는 4억 원으로 측정해서 표시할 것인가? 또 아니면 순 실현가치 우리 기기를 팔아서 부대비용 1억 원을 차감하고 한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3억으로 측정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가치나 또 사용 가치, 미래 가치까지 포함한 이 장비를 우리가 가동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전부 합산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금액으로 측정하여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쯤 되면은요 미래 가치가 무엇이며 현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 10%가 붙는다라고 봅시다. 1년 뒤에 정기예금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은 현재 가치고 우리가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110만 원이죠. 그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 된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48페이지를 보면은 회계 기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다. 자, 우선은 거래 또는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다. 그럼 그 요소가 과연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정의에 부합되고, 그죠? 또 회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요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정의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린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인식을 한다면 언제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계 거래 내용은 회계 인식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계 인식 기준에 부합되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화폐 적정 단위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평가 차익으로 평가 차익 또는 손실로 평가 차익을 측정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쭉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정리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 이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회계 기준의 재직 및 현행 체계를 보면은요. 회계 규제, 여기서 회계 규제란 것은 마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 법규가 필요하듯이 우리 회계도 재무회계도 이용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규제로서 회계 기준의 제정의 목적은 첫 번째, 기업의 경영진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도 있을 수 있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제품의 원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외부 이용자들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외부 이용자들은 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재무제표로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이죠. 따라서 기업 경영자에 대한 제한적인 회계 정보의 접근성을 갖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완전하고 공정한 재무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외부 이용자들이 이 재무 정보는 기업에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죠? 회계 원칙에 의해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된 것이다라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 것이 바로 회계 규제이고, 이 회계 규제는 기업의 성과 평가 정보 및 재무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이들 정보가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의사결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계 규제는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 회계 기준은 교통법규는 법인데 회계 기준도 법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 기준은 기업들의 세무 보고라는 신호등, 교통신호 작동시키기 위한 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가 불량한 기업인가 이 기업에 믿고 투자나 자금을 빌려줘도 될 기업인가 안 그런 부실 기업인가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노란불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그리고 신호등을 순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적 규제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은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갖다가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회계 정보를 왜곡시키는 그런 분식 회계를 처리했다. 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그죠? 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죠. 때로는 사기범, 형사범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제지를 가게 되고 벌금을 내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는 아니지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회계 기준의 법적 원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성이 있는 신뢰성이 있는 회계 정보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공인회계사가 하죠. 이걸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회계 규제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50페이지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은 어떨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회계 기준 제정기구 FASB에서 제정한 회계 기준을 적절하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맞도록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국제 간 교육 규모가 증대되고 해외 투자 활성화, 자본 이동이 심하고 많다는 거죠. 규모가. 활성화로 자본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나라 간에 상이한 회계 기준을 사용한 굉장히 불편하고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그죠? 이런 자국의 회계 기준으로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회계 기준 IFRS를 토대로 해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KIFRS를 2007년부터 제정하기 시작했고 한 4년간의 유예기간 를 가져서 2011년도부터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KIFRS 하나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비상장기업,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직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는 크지만 그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는 그런 비상장기업들 또는 공공기관들, 비상장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이 따르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3원화되었다 하는 것이고, 아까 3원화된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어떤 기업에 적용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업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치를 하면 됩니다. 좀 편안하겠죠? 하기 쉽겠죠? 그리고 그 외에 비상장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치를 해야 된다라고 회계 기준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